나쁜 일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다. 어떤 일은 우리를 아무 일 없었던 예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한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되묻고, 다들 그렇게 산다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는커녕 남몰래 화가 치민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우리도 남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안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어차피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저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그 무엇도 당연하지 않음을 잊지 않을 때,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리가 아닌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도서출판 갈매나무에서 출간된 니콜 슈타우딩거의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반면 어떤 이는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지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저자는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독일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문 코치이자 강사로 활동 중인 저자는 32세에 암 선고를 받았지만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유머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극복해 나갑니다. 이 책은 저자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며 상처받은 순간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거나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던 순간도 담겨 있지요. 그리고 힘겨운 항암과 투병의 과정, 그 깊은 절망의 구렁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무언가를 함께 찾아보자고 말을 건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나의 깨달음이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기로 해요. 라고. 저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이야기들을 통해 뚜벅뚜벅 걸어나갈 힘을 얻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 제일 친한 친구와 등산을 가기로 약속한다. 배낭을 똑같이 꾸린 덕분에 배낭의 무게는 같다. 둘이서 그 배낭을 메고 산으로 향한다. 1시간쯤 걷자 당신은 숨이 차서 주저앉고 싶다. 그런데 친구는 아직 등산은 시작도 안 했다는 표정으로 신이 나서 달리다시피 걷는다. 난 더 못 가겠어. 당신이 친구 뒤통수를 향해 소리친다. 뭐? 왜 못 가? 친구가 놀라 묻는다. 배낭이 너무 무거워. 좀 쉬었다 가자. 무슨 소리야. 똑같이 넣었는데 하나도 안 무거운데. 알았어. 나 먼저 갈 테니까 올라가서 만나. 피곤한 기색이라고는 없는 친구가 당신을 향해 활짝 웃으며 말한다. 지금 당신의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 당신이 단순한데 승부욕이 있는 편이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지쳤다고? 말도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아. 혹은 친구보다 떨어지는 체력을 인정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좋아. 나중에 올라가서 만나면 되지.
당신이 생각이 많은 편이라면 아마 조금 더 고달픈 인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왜 나만 피곤하지? 왜 친구는 배낭이 안 무겁다고 하지? 내가 약골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금이라도 기운을 차려서 어서 따라가자. 그 결과 어떻게 될까? 당신은 금방 지쳐서 헉헉댈 것이고 등산에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배낭도 친구도 미워질 것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 배낭 무게는 똑같아. 하지만 그걸 메고 걷는 사람은 다르지. 친구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왔으니 푹 쉬어서 기운이 넘치는 걸 수 있다. 친구가 며칠 전에 좋은 등산화를 구입했을 수도 있다. 또는 친구가 당신 몰래 혼자서 체력 훈련을 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친구가 당신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놓고 혼자 올라가면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당신이 이번 주에 밤 근무를 해서 피곤한 것일 수도 있다. 발에 물집이 생겼거나 등이 아파서 힘든 것일 수도 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을 수도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이 같은 무게의 배낭을 메고 같은 길을 걸어도 속도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통증과 피로를 무시하면 그날의 등산은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절대 등산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휴식을 허하라. 자신에게 말하라.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거야. 좀 쉬고 나면 다시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자책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남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남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그 속이 어떨지 알 수 없다. 살다가 넘어질 때엔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면 된다. 물론 잘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의욕을 얻고 용기를 북돋는 것은 좋다. 힘이 넘치는 친구를 보며 다시 힘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힘이 나지 않거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가면 그뿐이다. 천천히 걸으면 정상만 보며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예쁜 꽃들이 눈에 들어온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인생의 배낭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신발과 태도와 끈기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내가 정할 수 있다. 한 사람만 있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으아, 태풍이야. 켈른이 카니발 시즌이라 우리 식구는 도망치다시피 조용한 섬으로 휴가를 떠났다. 엄마, 나 날아가요. 엄마는 좋겠어. 무거워서. 베스트셀러가 된 순발력 책을 쓴 작가의 아들답게 막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곡을 찔렀다. 켈른이었다면 폭풍 경보가 내렸겠어. 행사도 취소되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태평하게 산책을 하네. 남편이 놀랍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30분쯤 태풍 속에서 산책을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라디오에서 마침 일기예보가 흘러나왔다. 다소 불던 북서풍이 해가 지면서 조금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태풍에 온 식구의 머리는 엉망이 됐고 아이들은 우산을 쓰고 있으면 만화영화 주인공처럼 멀리 바다로 날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는 중이었다. 그런데 다소 불던 북서풍이라니. 그렇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누구에게는 태풍이 누구에게는 미풍이다.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회복 탄력성을 의미하는 레질리언스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일까? 아니면 살면서 배우는 것일까? 혹은 둘 다일까?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듯하다. 내 개인적인 경험과 연구 결과를 다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레질리언스라는 말은 원래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로 어떤 물질이 변형된 후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오는 능력을 일컫는다. 이런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물질이 고무다. 고무공을 비튼 후 손을 놓으면 금방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간다. 대나무도 그렇다. 태풍에 몸을 사정없이 휘던 나무도 바람이 잦아들면 절로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렇듯 회복 탄력성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능력과 관련된 이미지는 참으로 마음에 들지만 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무와 대나무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지만 내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 고무와 대나무는 예전과 똑같은 고무와 대나무가 아니다. 태풍을 만난 나도 휘청하다 다시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나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태풍은 내 몸과 마음에 또렷한 흔적을 남겼다. 이러한 과정을 저항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티베트 불교의 성자 밀레르바의 말씀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마주치는 모든 것을 마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면 강건해질 것이다. 이는 앞서 찾은 일어서기와 관련된 문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두고 보자 쓸 데가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태풍을 겪은 대나무는 같은 대나무가 아니다. 그전보다 훨씬 강건해졌다. 절대 휘지 않는 나무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더 튼튼해졌다는 말이다. 따라서 나는 회복 탄력성을 설명할 때 대나무보다 찰흙공이 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공예용 찰흙으로 주먹만한 공을 만들었다고 상상해보자. 다른 방에서 놀던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같이 놀자고 한다. 아이는 10개의 작은 공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의 공에 그 10개의 공을 갖다 붙인다. 이것 봐요. 내가 붙였어요. 여기. 아이의 손이 다 당신의 공은 새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계획과는 다른 작품이므로 새 공을 다시 손봐 큰 공으로 만들지 아니면 그냥 아이가 한 대로 내버려 둘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어떤 쪽을 택하건 찰흙은 새로운 형태가 됐다. 찰흙은 찰흙이다. 망가지지도 쪼개지지도 부서지지도 갑자기 사라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원래 그대로가 아니라 변했다. 당신의 찰흙공은 회복력을 갖게 됐고 어떤 모양으로든 변할 수 있으며 변화를 인정하게 됐다. 아이의 손길을 통해 더 커졌고 변화를 통해 덧붙여진 진흙을 통해 성장했다. 나는 이런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된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성장하는 것. 아이가 작은 자갈돌을 찰흙공에 붙인다 해도 찰흙은 어떻게든 그 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돌은 돌이고 암은 암이다. 똥이 금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돌로 작은 코를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찰흙공으로 얼굴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여태 똑같은 찰흙공만 만들었던 자신이 갑자기 한심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회복 탄력성의 의미다.
계획에 없던 일, 예상치 못했던 일을 딛고 성장하는 것, 그 일을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럼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누구든 배울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복 탄력성 연구의 선구자 에미 베르너가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1955년에 698명의 아이들을 선정해 관찰을 시작했다. 이 중 201명은 정말로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었고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에미 베르너는 이 아이들을 32년 동안 꾸준히 관찰해 이들이 훗날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았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72명의 아이들은 커서 책임감 있고 행복한 어른이 됐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최소 한 사람과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했다. 그 사람이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간관계의 모델이 돼줬다. 참 안심이 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혹시 부모가 좀 잘못해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말이니까. 나는 요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한다. 내가 겪은 암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그럼에도 나는 믿고 싶다. 우리 아이들은 나와 강한 애착관계에 있다고 말이다. 나뿐만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과도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해리포터는 부모님이 없지만 대신 좋은 친구들이 곁을 지켜줬기에 강한 아이가 됐다. 강한 애착관계가 회복 탄력성의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요인인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 아버지는 어린 시절이 편치 못했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엄마와 단둘이 단칸방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께 여쭤보면 좋았다 라고 대답하신다.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아버지 얼굴이 환하게 피어난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더할 나위 없는 보호자였다. 아버지만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었다. 폴 글레이저의 적과의 춤에서 읽은 한 문장은 오래도록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주인공은 로지라는 이름의 유대인 여성이다. 그는 나치 수용소를 몇 군데나 옮겨다니며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살아남았다. 네 번째로 수용소를 옮기던 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새 세상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살폈다. 그는 새 세상이라고 했다. 이룰 수 있을지라고 했다. 그 악몽의 아우슈비츠에서 말이다. 그는 살아남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에게는 무너질 권리가 있었다. 세상 누구보다 운명을 원망할 자격이 있었다. 가혹한 운명에 오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그들에게는 울 자격이 있다.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다. 두 분의 사연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자. 딸을 잃은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도 울며 탄식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운명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번아웃 직전인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 회복력을 입증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서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려 한다. 회복 탄력성은 둘 다라고.
타고난 능력이기도 하지만 성장하고자 하는 각오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불평을 들어주기 힘든 날.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으며 인생길을 걸어갈 이유가 수두룩하다. 건강해서 통증 없이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출근해 돈을 벌 수 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잠시 마트에 들러 장을 볼 수도 있으며, 지금껏 테러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살아있다. 하지만 어떻게 지내느냐는 물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다. 아주 죽을 맛이에요. 혹은 너도 알잖아. 일상이 스트레스지. 아니, 나는 알지 못한다. 내게 일상이라는 말은 음악과도 같고 나는 스트레스를 모른다. 혹시 안다고 해도 내 귀에는 그 말이 아삭아삭하게 들린다. 아삭아삭? 무슨 뜻이냐고? 100번의 휴식 시간을 끼워 넣지 않아도 하루를 무사히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항암을 받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 누워야 한다. 가끔씩, 정말로 가끔씩 사람들의 불평을 들어주기 힘든 날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퍼붓고 싶다. 이봐요. 왜 만족을 못해요? 이것 좀 보라고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눈에 안 보여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징징거릴까? 인간은 워낙 자신이 못마땅한 존재일까? 아니면 초점을 제대로 맞출 능력이 없는 것일까? 내가 아는 한 부부는 노후를 대비해 시골에 집을 한 채 장만했다. 말이 노후 대비지 아직 젊어서 은퇴하려면 15년은 더 있어야 한다. 집은 바다가 코앞이라 경치가 그만이어서 부부는 그 집을 주말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얼마 전에 길에서 우연히 그 부부를 만났는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다.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바닷가 집에 얼마나 자주 가냐고 물었던 것이다.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불평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그걸 왜 샀는지 몰라. 주말에 쉬려고 가는데 갈 때마다 몇 시간씩 쓸고 닦고 해야 해요. 최악은 근처에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너무 깜깜하다는 거예요. 해가 지면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텃밭도 자주 못 가니 풀이 자라서 엉망이고.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다들 듣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것이다. 말투와 얼굴 표정 역시 안 봐도 훤할 것이다. 세상에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그런 표정 말이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울컥 나쁜 마음이 치밀어 오른다. 나를 너무 욕하지 마라.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감사의 마음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뻔뻔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꾸조차 하기 싫어 그냥 아, 네 하고 말았다. 결국 대화는 시들하게 끝이 나고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손가락질까지 해대며 화를 낼 이유는 없겠지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욕은 사라지고 만다. 왜 사람들은 가진 것을 보지 못할까? 왜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깨닫지 못할까? 가로등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고작 가로등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것만 빼면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그날은 우연의 장난인지 몇 걸음 못 가 또 한 사람의 지인을 만났다. 병이 깊어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사람이었다. 어머, 반가워요. 나는 진심으로 활짝 웃으며 그에게 인사했다. 정말 너무 반갑네요. 그도 웃으며 인사했다. 그런데 얼굴이 저번보다 영 못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좀 어떠시고? 아, 좋아요. 오늘은 정말 화창하죠? 이런 날은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병원이 있어서 통증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고마워했다. 같은 지구에 살아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세상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들을 잠깐의 시간차를 두고 만난 것은 아마도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쪽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건강, 경제적 여유, 시간, 가족. 다른 쪽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보는 사람이 다 마음이 아플 지경이다.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는 물질과 돈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건강함의 차이도 아니다. 오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마음의 자세, 생각의 차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주인공으로 삼은 얀 베르멜렌의 소설 미소의 그늘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만족은 항상 우리의 욕망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욕망이 너무 큰 것일까? 왜? 항상 남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쉬지 않고 남과 비교하니까? 사실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경험으로 나는 그 사실을 잘 안다. 그러니까 오늘이 재수 온 붙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시각을 바꾸려 노력해보라. 하루 종일 희희거리며 돌아다닐 필요야 없겠지만 자신의 처지에 감사해보자. 만족에 조건을 붙이지 말자. 돈이 없어도 할 일이 태산이어도 만족할 수 있다. 행복이란 그것을 깨닫는 능력. 남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이 남보다 더 만족하며 사는 경우를 목격하면 당황스럽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기서 적게 가진이라는 말은 물질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신체를 말하기도 한다. 닉 부이치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아직 그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 또 그가 하는 식의 번잡스러운 대규모 강연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닉 부이치치는 보통의 그런 강사들과는 다르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그가 가졌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그는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다.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의 말을 인용하거나 딴 사람의 평가를 전달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삶에 만족할 수 있으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몸이 성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포기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물질과 돈과 소비만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성공과 명예와 인기만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과 만족을 줄까? 행복이란 그것을 깨닫는 능력인 것 같다. 본질적인 것, 정말로 중요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세상이 달라 보일 테니 말이다.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는 팔과 다리가 있을 것이다. 닉 부이치치보다는 많은 것을 가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
설사 안경을 쓰더라도 앞을 볼 수 있다면 지는 해와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유치하게 들린다고? 나는 행복의 소리가 들린다. 내일의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라. 날씨가 좋으면 해외여행을 가면 월급이 오르면 일을 다 하고 나면 행복할 것 같은가? 일을 하면서도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간절히 일을 바라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어느 날 운명의 여신이 천사처럼 나타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갖지 못한 것만 쳐다보면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외제차를 산 이웃과 명품을 입은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어차피 그런 것들은 수명이 정해진 물질일 뿐이고 또 친구가 비싼 옷을 입어서 행복한지 불행한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아마 모르긴 해도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행복하다고 해도 물질적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잠깐의 기쁨이 잦아들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한 마음뿐이다. 진정한 만족은 마음에서 온다. 나를 어둠의 구렁에서 끌어내준 그 행복의 리스트를 여기서 또 한 번 소개한다. 가진 것을 바라보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서기는 다리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쉽게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아마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못 찾을 것이다. 그런 약은 없으니까.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라. 당신은 이미 수없이 넘어졌을 것이다. 그래도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이미 충분히 강인한 사람이다. 아마 우리 모두의 배낭에는 최고의 해결책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물론 나는 당신이 그 강한 힘을 쓸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혹시 쓸 일이 생기거든 그냥 자신을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나는 한 번도 회복 탄력성을 훈련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 대해 글을 읽은 적도 없었을 뿐더러 아예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래도 사는 동안 내내 어떻게든 회복 탄력성을 훈련했던 것 같다. 인생이란 평탄한 직진 코스가 아니다. 굴곡이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서 쉴 새 없이 핸들을 꺾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항력을 키우고 회복 탄력성을 배우게 된다. 저항력이 있다고 해서 절대 나쁜 일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다.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루 종일 로켓처럼 돌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회복 탄력성은 나쁜 일을 혐오하지 않고 오늘의 상처를 내일까지 짊어지고 가지 않는 것이다.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이며 일진이 사나운 날도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절대 잃지 않는 것이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해결책을 보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괴롭지만 해결책을 찾다 보면 흥이 날 수도 있다. 언젠가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간 적이 있었다.
셋이서 신나게 하루를 보내고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다. 한 5분쯤 달렸을까? 평소 전혀 막히지 않던 구간인데 갑자기 차가 밀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라디오를 켰더니 부근에 사고가 나서 도로 정체가 심하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애들까지 데리고 고속도로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정작 내가 걱정했던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이 돼줬다. 내가 초조해서 화를 내자 큰아들이 말했다. 엄마, 물이 많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쵸? 어린 둘째까지 옆에서 거들었다. 초콜릿도 있어요. 아이들은 그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의 말이 맞았다. 셋이 함께 있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넉넉하고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날 도로 정체를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 그 시간을 한껏 즐겼다. 카를 발렌틴의 말이 실감나는 시간이었다. 비가 오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비는 오니까요. 맞다. 우리는 고속도로에 갇혔다. 몇 시간 동안이나 제자리에 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즐거웠다.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 웃고 떠들며 그 시간을 한껏 활용했다. 물론 조건이 있다. 아이와 어른이 모두 서로에게 집중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런 시간들이 훈련의 순간일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눈길을 해결책 쪽으로 돌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순간 말이다. 문제와 달리 해결책은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까.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또 문제에 머문 눈길을 돌려 해결책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찾다 보면 자기 결정권을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자기 결정권이야말로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다. 지금껏 우리는 다양한 전략들을 배웠다. 내가 모르는 당신만 아는 비법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택하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생각이 행동을 좌우하며 나아가 생각이 당신이라는 인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선택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손에 달렸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서재였습니다.